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 간의 의견이 좁혀들지 않으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쌀값 문제를 둘러싸고 타들어가는 농심을 달랠 최선책은 무엇일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해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작년에 최대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우선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아마 시작이 됐죠. 2020년도에는 쌀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만 톤 정도 부족했는데 3배인 30만 톤을 풀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2022년도에는 쌀이 남아 돌아가서 이것을 시장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격리를 제때 안 하고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22년 들어오면서 쌀값이 폭락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을 잘못 써서 이게 쌀값이 폭락한 것이지 이게 양곡법이 잘못돼서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책이 잘못돼서 문제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작년에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잖아요. 이유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완 의원님 말씀대로 그 수급 조절에 실패해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쌀값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해 정권 교체기에 관리가 좀 느슨했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만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의 쌀값은 그래도 21만 원대까지 유지됐었습니다. 그 21만 원대의 쌀값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22년도 수학계 쌀값이 18만 7천 원으로 3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쌀 시장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잘 관리하고 또 과잉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부 정책이 즉각적으로 발동하지 않는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이런 정부가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시장 격리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이유로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의무 매입 조항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지금 첨예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양곡관리법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무 매입법 조항 이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쌀 농민들 입장에서 정부에서 남는 쌀을 다 사준다고 이렇게 시그널이 가면 쌀 농사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쌀 농사는 다른 농사하고 달리 기계화가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소득도 높기 때문에 쌀 농사를 전환을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 매입 자체는 그게 양을 얼마나 더 많이 사준다, 적게 사준다, 가격이 얼마나 폭락했을 때 사준다는 조건과 상관없이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것 자체로만 해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양곡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의힘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의무 매입 조항만 좀 없애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무 매입 조항은 수용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양곡관리법을 대단히 일면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양곡관리법에는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우리가 개정안을 냈는데요. 첫째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의 어떤 생산 재배 면적을 조절해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 생산 단계에서 생산 조정, 소위 말해서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생산 조정에 들어가면
수요와 공급이 거의 99%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업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어서 풍년 등 작황에 의해서 일시적인 과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과잉을 위해서 이 시장 격리 의무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매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균형 있게 관리함으로써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이게 목표라는 것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의무화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조건 없이 무조건 무제한 수매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3%에서 5% 수확량이 늘어났을 때 또 5%에서 8% 가격이 급격히 변동됐을 때 이런 경우에만 발생되기 때문에 이 의무화 자체가 재배 면적을 확장시키거나 또 재정 낭비를 만성화시킬 것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야 이견 차가 크다 보니까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두 차례 내놨습니다. 처음에 내놓은 게 쌀 초과 생산량을 3에서 5% 그리고 가격 하락폭을 5에서 8% 조정을 하고 더 완화한 중재안도 내놨거든요. 근데 그 역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무 매입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농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신정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무 매입 조항이 있다고 해서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이게 작동이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민들은 의무 매입 조항이 몇 퍼센트 이걸 잘 기억을 못 해요. 네. 정부에서 사준다 하더라. 이 조항이 있는 것 자체로 가지고 쌀 생산 면적을 줄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균형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전략작물직불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략작물직불제와 이 쌀 의무 매입 제도는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전략작물직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농민들은 갈아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농사 짓던 사람이 가루쌀이라든지 다른 밀이라든지 이렇게 대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다 정부에서 쌀 농사 지어서 쌀 농사 남으면 다 사주는데 왜 다른 농사를 짓겠습니까? 더 힘들고 더 소득이 더 낮은데요. 그러니까 이 의무 매입의 3%, 5%, 8%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건을 3%에서 5%, 5%에서 8% 완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무매입 조항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죠. 없애는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무매입 조항 자체를 조건을 완화하니까 찬성하던 전농조차도 지금 회의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의무매입 조항 자체를 없애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중재안을 두 차례 내놨지만 지금 의무 조항이 있는 한 문제가 되고 이 아예 없애는 자리까지 게 낫다. 이렇게 계속되고 말씀을 있는 해주셨거든요. 그런 더더리표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안을 제출해서 7건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당에서는 단 한 건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쌀값이 널뛰기 하고 있는, 그래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좀 더 예측 가능한 농사를 짓게 만들자 하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당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한 바가 없어요. 두 번째로 국회의장께서 3%를 5%로 좀 확장하자. 그리고 또 5%를 8%로 또 완화하자. 이런 중재안을 내놓으셨거든요. 그 1차 중재안도 2차 중재안도 못 받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당에 대단히 좀 유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이 농민들에게 기대 심리만을 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농촌에서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쌀 농사 가격이 높다고 해가지고 쌀 농사로 전환할 농지라든가 그런 농가들이 결코 없습니다. 쌀은 가장 소득이 가장 낮은 작목의 하나이고요.
대개 쌀농사 짓는 사람이 하우스라든가 축산으로라든가 이렇게 전환하는 농가는 많이 있지만 쌀농사 조금 그 기대심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쌀농사 늘어날 것이다. 이 전제가 농촌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이죠. 저희들은 쌀이 매년 반복되는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의 이 악순환을 막아보자는 것이고 그 첫째가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전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급의 안정을 만들고 만약에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과잉은 시장경리 의무화로 이렇게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자. 아마 시장경리 의무화를 통해 가지고 쌀농사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는 차라리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이 농촌이 정말 미래의 희망이라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차 한번 들어봤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이 쌀값 안정 그리고 농가 소득의 보장을 위해서 정책 마련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쌀농사 외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쌀 재배 면적이 꾸준히 한 20년 정도 이렇게 줄어왔는데 그게 대폭 줄지를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쌀 소비량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민주당의 신정은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의무화를 해도 이게 그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의무화를 해도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의무화를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과학적으로 2번이나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의무화를 하면은 이 남아도는 쌀이 지금 23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30년 되면은 63만 톤이 돼요. 그리고 쌀값도 지금 80kg 한 가마니에 지금 거의 한 18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17만 원대로 떨어져요. 결국은 농민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게 법이 농민들에게 약이 되는 약초법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독이 되는 독초법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과학적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 연구 결과를 믿어야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믿지 않고 왜 그러면 처음에 전국 농민에서 이걸 지지하다가 왜 지금은 이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1조 4천억씩 투입하고 결국은 농민들에게 따라오는 게 크게 없다. 쌀값은 더 떨어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의무 매입 규정을 없애고 시장 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조정 기능에 맡겨달라.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여야 간의 갈등 그리고 논란이 확대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농경련에서 연구는요, 그 평상시의 연구 결과가 아니고 이런 여야 간의 그 쌀값 논쟁이 격화됐을 때 작년도 말에 그 소위 말해 주문돼 가지고 연구된 청부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전제나 가정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또 부풀려져 있고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왜곡하고 있는데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농등이 지금 양곡관리법을 지지하다가 지금 철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양곡관리법 원래는 저희 원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원안대로 해라. 이게 전농과 이 농민단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의무화 이 자체는 정말 농업도 예측 가능한 농사를 짓게 만들자 이런 것이고요. 지금 의무화를 하게 되면 쌀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도 그 통계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건 농림부의 자료입니다. 농림부의 자료를 보면 쌀 가격이 매년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쌀 재배 면적은 매년 일관되게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가격이 좀 높다고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정부 여당의 이야기는 전혀 어떤 통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역사 중에 가장 높았던 시기가 문재인 정부 2019년, 2020년, 2021년 이 3년 차가 쌀 가격이 22만 원까지 올랐던 좋은 시기인데요. 쌀 재배 면적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쌀 농사는 지금 현재 그야말로 그 다른 지을 장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고요. 또 농지법에 의해서 타용도로 전용을 하지 못해서 반의무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짓는 것이지 쌀값 좋다고 더 이렇게 재배 면적이 늘어날 거다. 이것은 정부 어떤 통계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재배의 그 과잉되는 쌀 남아도는 쌀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남아도는 쌀이 23만 톤에서 63만 톤으로 늘어난다는 게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고요. 자꾸 연구 결과를 조작됐다, 청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청부하고 누가 조작했습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할 때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리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또 1차 연구를 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연구원 보고 이심회를 했지 않습니까? 누구 청부를 받았냐? 이 연구가 맞냐? 그래서 다시 좋다 그러면 타작물 재배를 넣어서 해보자. 그래서 2차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2차 연구 결과에서 1차 연구 때보다도 남아도는 쌀이 더 많고 가격이 폭락하는 폭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못 믿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뭘 믿으시겠습니까? 정부의 공식 통계 어떤 것을 보더라도요. 쌀 재배 면적이 해년마다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팩트고요. 저희 양곡관리법에서 추구하는 그 제1항, 소위 말해서 생산 조정을 통해서 약 4만 헥타의 쌀 재배 면적을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본다면 더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만 톤이 늘어날 거다. 그것은 면적으로 보면요. 거의 한 15만 헥타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터무니없어서 저희들이 청부연구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거가 없이 말씀드린 건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안, 지금 야당에서는 23일에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후에 대응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요. 법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이 돼야죠. 근데 쌀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쌀 의외의 농민들은 쌀 농민만 있는 게 아니라 축산농도 있고 다른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저는 이것을 농촌 해악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그대로 사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의무 매입 조항만 없애면 됩니다. 의무 매입 조항이 없으면 정부에서 충분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그 과잉 생산된 것을 시장 격리를 안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들어오자마자 10만 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90만 톤 격리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기능 또는 정부의 기능이 충분히 가능한 것을 법으로 강제를 해서 더 피해가 부작용이 뻔한 것을 대통령이 그렇게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법이랍니다. 민주당에서 자꾸 농민들을 살리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농민들 죽이는 법이고 한국 농업 전체를 죽이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의무 매입 조항을 없애라. 이런 예, 얘기를 우리 하면서. 민주당이 네. 농민들 죽이는 법 만들겠습니까? 이 여당이 야당일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일 때도 쌀 시장격리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시장격리 의무화를 주장했으면서 이제 그걸 법을 만들겠다니까 지금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왜 이걸 이렇게 확신하냐면
우리나라 쌀 농민들에게 가장 좋았던 시절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2016년도 12만 8천 원까지 박근혜 정부 말기에 폭락했던 쌀값을 17만 원, 19만 원, 21만 원까지 원상 회복시켰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먼저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정해서 수급의 균형을 맞추고 만약에 그것이 이 과잉이 일시적인 과잉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고 이런 이 두 가지 그 기조로 지금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경험 과정에서 전혀 농민들에게 피해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그런 정책을 이제 제도적으로 입법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착각하거나 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좀 양곡관리법의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거부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요.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좀 더 대안을 가지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농민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맞서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5% 남짓 줄여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만드는 거다. 이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효성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내용이 바로 전략작물 직불제거든요. 타작물을 재배하면은 논에다가 이게 이제 직불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전략작물 직불제와 의무화 조항은 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해서 올해 아마 1,100억 정도를 배정을 해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하면은 지금 72만 7천 헥타르 정도 되는 재배 면적이 3만 7천 헥타르 정도 줄어듭니다. 69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쌀값이 5% 정도 올라가고 한 4,400억 정도 재정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계속 해나가면은 충분히 방어가 된다. 그리고 이거와 상충되는 민주당에서는 계속 전략작물 직불제와 의무화는 상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충이 됩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의무화 매입을 해준다면 전략작물 직불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략작물 직불제로 가자. 이게 저희들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충분히 효과가 발휘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발언 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지, 규모 이런 것이 방향은 맞는데 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3만 7천 헥타의 전략작물 직불제는 정부가 애시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민주당이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처럼 생산 조절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내면 과잉 생산이 최소화됩니다. 그렇게 사전에 생산 조정을 시행하고 나면 균형이 맞아져 가지고 시장 격리의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는 그런 비상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 정부가 우리 민주당이 요청해서 확장시키긴 했지만 생산 조정, 타작물 재배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런 그 쌀 수급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장 경기 의무화 이것은 아주 비상시, 아주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을요 시장 경기 의무화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배 면적 관리 의무화법이다. 생산 조정 의무화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